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회 1교시 2영역 사회복지 조사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2영역이기 때문에 26번부터 이렇게 돼 있으나 그러나 과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1번부터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과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과목으로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해주는 활동을 과학이라고 하고, 그러한 그 성향을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사,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절차나 논리적 원칙에 따라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그 지식을 탐구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보고 어느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탐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조사, 설사 조사 앞에 과학적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과학적 조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문과학적 입장이든 아니면 사회과학적 입장이든 간에 이미 과학이라는 말이 붙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조사라는 말이 나오면 과학적 조사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아니죠. 가설을 설정해서 잠정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지요.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지식을 탐구한다. 그렇죠? 경험적 검증성이 있어야 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 방법에 의존한다. 어떤 단편적인 방법에 국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 방법에 의존한다. 그냥 함정으로 3번을 낸 것 같습니다. 객관성, 객관성의 추구를 강조한다. 재현과 반복의 가능성이 높다 해서 검증 가능성, 재생 가능성, 재현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시면 되고,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한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설명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조사라고 할 적에는 목적을 가지고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기준으로 해보면 기술적 조사, 즉 디스크립티브입니다. 기술적 있는 그대로를 서술해가는 기술적 조사, 그리고 있는 그대로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성이 가미되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진단을 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을 하거나, 이러한 그 조사는 설명적 조사. 그리고 아무런 자료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탐색적 조사 등으로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들은 지금 설명적 조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적 조사에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가미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규명의 진단적 조사와 미래 예측에 초점을 두는 예측적 조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 가설을 검증하려는 조사, 특정 현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하는 것은 기술적 조사. 두 번째는 기술적 조사가 되겠어요. 변수간 인과관계를 규명한 조사, 진단적 조사. 또 실험조사, 설계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험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 즉 독립변인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사. 그래서 3, 4, 5번은 거의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기술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종단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를 분류할 적에 목적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라고 하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분류할 적에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횡단적 조사라고 할 적에는,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태 조사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표현되는 기간에 걸친 사건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종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의 상태 조사인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있는 상태 조사이기 때문에 한 번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정태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짧으면 몇 분, 길게는 몇십 년, 몇백 년을 이끌어가면서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다이나믹한 동태적 조사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 시간입니다. 시각이 아니라 2회 이상 관찰, 반복 측정이란 말을 하는 거지. 조사를 말한다. 그리고 종단적 조사에는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가 있는데 패널 스터디는 동일 대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측정을 해서 추적 조사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준지를 알아보는 것을 패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패널 스터디는 언제나 동일 대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패널 조사는 매 조사 시점마다 동일 대상이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한다 해서 동일 대상, 동일인이 나오면 패널 스터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노동시장 활동과 같은 장기적 추이를 분석하는, 그렇죠? 장기적 추이를 분석하는 이 장기의 개념은 질적 개념이 어쨌든 계속해서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를 추구하는. 다음에 경향 분석. 경향 분석은 추이 조사, 추세 조사, 트렌드 스터디라고 하는데 매 조사 시점에서 조사 대상이 동일인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경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조사 시점마다 조사 대상은 일정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입니다. 일정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 맞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10대들의 직업선 뭐 이렇게 쭉 해서 동료 집단의 조사이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여기는 빠져보니까 인쇄가 잘못됐군요. 직업 선호도 변화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10대들의 직업 선호도 비교는 동료 집단 조사이다. 코호트 스터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것은 조사 시점마다 동일 특성을 가진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 1990년도 10대, 1991년도 10대, 1997년도 10대, 2000년대도 10대, 2011년도 10대 이런 식으로 10대라고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각각 다른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 집단 코호트 스터디가 아니라 트렌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중 사회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탐색적 조사, 패널 조사 그냥 조사,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을 다양하게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탐색적 조사는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탐색적 조사인데 현상의 모양이나 분포, 크기는 단순한 통계적인 것이다. 이것은 탐색적 조사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또는 빈도나 이런 기술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패널 조사는 피험자 선택의 편애가 작용하여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패널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대상을 반복 추적 조사해서 변화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애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의 편애가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이건 맞어. 그래서 패널 조사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연구할 것이냐, 연구의 방향이 처음부터 틀려나갈 수도 있고 연구 대상이 처음부터 제대로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건 맞는 겁니다. 발생 빈도와 비율을 파악할 때 이것도 기술적 조사가 되겠어요. 기술적 조사는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이것은 탐색적 조사를 말합니다. 사전 예비조사, 파이로트죠. 추이조사는 동일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패널, 추이조사가 아니라 패널 스터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를 보시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가 나왔네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출제할 적에는 다른 표현으로 할 적에 실증주의적 접근과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출제하기도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조사, 잠재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층 면접. 그렇죠. 질적 조사에는 심층 면접과 같은 면접이나 관찰과 같은 것은 질적 조사입니다. 양적 조사, 단일 사례 조사로 청소년들의 흡연 횟수를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기록한다 해서 수치의 개념을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양적 조사가 되겠어요. 질적 조사, 노숙인들과 함께 2주간 생활하면서 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질적 조사니까 하자가 없네요. 다음에 양적 조사,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 면접을 하는데 이건 질적 조사가 되겠어요.
이건 질적 조사,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 면접이라든지 여기도 면접이 있지요. 또는 관찰이라든지 자 이런 것은 모두 질적 조사입니다. 다음에 질적 조사, 사례 연구의 기록을 분석하여 핵심적 개념을 추출했다. 답은 여기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선수학습한 것처럼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를 우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실증주의는 다른 말로 뭐 경험주의라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주의는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넘겨가 보시면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한다. 그다음에 실증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흔히 경험주의라고도 불린다. 해석주의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죠. 직접적 이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분석이나 해석이 완전 직접적인 게 아니라 연구자의 분석에 의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증주의는 객관적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해석주의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단어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 이 말은 어떠한 연구에서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양적 연구인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한 오류는 자, 우리가 보통 조사에 있어서 오류라고 할 때는 생태학적 오류, 또 그런가 하면 환원주의적 오류 또는 개별주의적 오류로 이렇게 크게 설명하는데 여기는 그 외에도 뭐 퇴행적이니 인과관계니 이런 걸 썼는데 주로 쓰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개별주의적 오류 3, 4, 5번을 주로 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료 분석은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인데 수집된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일인데 이는 이론 또는 실제적 목적과 관련해서 수집된 자료를 일반적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뭐 여기에서는 뭐 자료 분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쭉 했네요. 이때 분석 단위의 적용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 분석 단위의 적용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집단이나 집합체에서 발견된 내용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 즉 특정 지역의 노령화 비율이 높고 그 지역의 특정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노인이 그 정당을 더 지지한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보면은 이 분석 단위의 오류에는 집단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개개인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걸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고 개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론을 집단 전체에 적용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은 개별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분석 후 결과 나온 그 자료를 지나치게 세분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본질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오류. 즉 인간은 70%가 탄수화물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인간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것은 지나친 세분화를 통해서 나오는 오류로서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집단에서 발견된 내용을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음으로 나오는 결론이거든요.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A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해서 노인들은 A정당을 찍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오류. 이건 생태학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분석 단위의 오류는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조사 윤리 문제가 나왔군요. 저 조사 윤리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한 것은 기출문제를 분석으로 해서 곧잘 우리가 꼭 조사 단위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워낙 좀 쉬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조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조사 윤리다.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보통 우리가 조사 윤리에서는 조사 윤리를 가면 특히 여기 오면 자발적 참여야죠. 강요된 참여가 아니라 참여도 오늘날 참여를 당연한 전제로 하지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익명성이 보장돼야 돼요. 자발적 참여 또 익명성.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자발적 참여와 익명성 외에도 비밀 보장,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가 구축돼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정보 제공. 어쩌면 이 충분한 정보 제공에는 사전에 진행하는 고지된 동의와 같게 적는데 조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이런 것 등이 구비되었을 때에 조사윤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익명성을 보장했다.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아니죠. 조사 전에 알려줘야 되지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과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그렇죠. 자발적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자발적 참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동의든 사전에 있었던 고지에서 사전에는 고지된 동의. 연구 결과와 활용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뭐 당연히 여기 보면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조사 인류를 익명성을 보장받은 거죠. 조사 참여를 받을 혜택을 당연히 조사 전에 알려주었다. 이건 아닌 것이고. 정신장애인을 동의를 구했다. 다음에 답은 여기서는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조사 전에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란 말을 고지된 동의는 조사 전에 행해져야 됩니다. 조사 전에.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9번 문제도 역시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네요. 윤리적 문제. 요즘 보면 연구윤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대학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그럴 리가 있을까? 국내 유명 대학의 특히 소위 명문 대학의 교수들이 자기의 연구에 공동 저자로서 공동 연구자로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 대학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국내에 있는 유수 대학의 많은 저명 교수들이 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소위 하나의 학문계의 지도자라고 그야말로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당연히 카피킬러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사하는 문제도 이게 등장을 하지만 다양한 방향의 연구윤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사회조사 후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윤리적 원칙은 연구 결과의 보고에도 적용이 됩니다. 고지된 동의는 조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더불어 혜택도 고지돼야 된다. 사전에 혜택도, 위험도 미리 알려줘야 되지만 혜택도 알려줘야 됩니다.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조사 대상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사실은 익명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익명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비밀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부모 등 후견인에게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고지된 동의란 고지된 동의 여기 아주 중요한 윤리.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린 것은 만자도 있어서 물론 알겠지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귀납법과 연역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보완적이죠.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순환적 관계입니다. 순환적 관계입니다. 귀납법은 이론에서 조작하나 관찰로 이루어진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관찰이나 하나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하나의 원리나 명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귀납법은 하나하나의 대상에 대한 조작과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같은 명제에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부터 보편적 원리나 명제를 시작점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검증해 가는 것은 연역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옳은 건 이건 연역법이 돼야 되겠지. 연역법. 그다음에 연역법은 아니죠. 이거는 귀납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납법. 개별 사례의 관찰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귀납법이 돼야 되겠어요. 경험적 관찰에서 보편적 유형을 찾는 것은 귀납. 이건 맞는 거죠.
하나하나의 경험적인 관찰이나 검증을 통해서 개념이나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걸 기초해서 원리를 만들어가는 보편적 유형을 찾아가는 것은 귀납. 답은 이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2번은 뭐냐는 거죠. 2번은 함정이죠. 귀납법의 이론은 조작화와 관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작화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추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조작화와 하나하나의 관찰과 하나하나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연역법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고 2번은 함정이었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조사 연구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연구의 과정에 관한 설명, 연구 문제의 발견 및 설정은 조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연구 문제의 발견은 어떤 문제의 발견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작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의 모든 과정은 어느 것이 더 덜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설은 연구 문제와 그 이론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잠정적 결론이니까 그 이론에 따라 문제와 이론에 따라 아니면 가설은 이론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문제 설정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의 전 단계다. 그렇죠. 우리가 조사의 단계를 보면 문제를 설정하고 또는 문제가 인식이 되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에 각본, 조사 설계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처리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맞는 거죠. 그래서 연구 문제 설정, 가설 설정, 조사 설계, 그리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보고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연구 문제 설정에서 비용, 시간, 윤리성 등이 고려되다 당연하고 조사 연구 과정은 자료 분석으로 마무리된다? 아니죠.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절차, 또 논리적 원칙에 의한 지식 탐구의 과정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라고 해서는 조사의 공공성,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말을 어떤 약속에 의해서 무엇을 알아보는 활동을 이렇게 물리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의 입장으로. 보고서로서 공개되어야, 이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뭘 알아봤다고 해서 이 자료를 분석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 혼자 알아본 것이지 그것은 공공성을 당연히 지녀야 될 조사의 공공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제출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개념의 조작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보면 어떤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며 추상적으로 정리한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적 정의. 개념적 정의는 다른 말로 사전적 정의 또는 명목적 정의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 명목적 정의. 이 개념적 정의.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정의를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포괄적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정리가 되기는 하지만 바로 이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질적이란 이런 것 때문에 보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조작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작화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정의를 우리는 그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조작적 정의는 쓰진 않겠지만 여기에다가 똑같이 적어서 조작적 정의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정의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나오는
소위 여기 나오는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와는 달리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양적 조사나 또는 경험주의적 또는 실증주의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작적 정의, 명목적 정의, 측정의 순위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이 앞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이 앞에서는 바로 측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측정을 통해서 먼저 포괄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그러나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구체화하는 작업을 조작화 과정이라고, 그거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이런 그 개념으로 바뀐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는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 사전적 정의나 명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를 말합니다.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다. 아니죠. 변수를 조작화,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방법은 수치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약속된 부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문장으로 서술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작화 중에 우리가 보면 과정의 최종 산물은 수량화이다. 그렇습니다. 조작화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조작적 정의가 되겠는데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적 조사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조작화 과정은 양적 조사에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적 조사에서 먼저 측정을 통해서 개념적 정의로 내려졌거나 내리고 있는 것을 구체화해서 개념이 조작적 정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사물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을 변수라고 하는데, 사물의 속성으로 변수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변수가 되겠어요. 변수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크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또 매개변수와 조절변수, 위생변수, 통제변수 이런 등등 다양한 변수의 개념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 출발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다시 말해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변수의 간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 변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인과관계라고 할 때는 원인과 결과,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실험 설계 과정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연구 과정을 바로 이런 그 인과관계의 규명이라고 하는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독립 변수는 모든 연구나 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는 4개의 척도, 명목적도, 서열적도, 동간적도, 비율적도, 이런 모든 척도를 다 독립변수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맞군요. 1번은 맞습니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위치하면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한 동시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산출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의 소위 원인으로서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걸 빼고 설명해야 되겠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와 관련이 없어야 된다. 통제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존재성이나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왜곡시키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변수를 통제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내고자 하는 실험 설계에서는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이는 제거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변수를 총칭해서 통제변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조절변수도 역시 매개변수처럼 위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하는 일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조절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독립변수에게 영향을 이 문장자 독립변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미친다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지도 않지만 독립변수의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종속 변수의 수는 위생 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종속 변수의 수는 우리가 체계 이론에서 배웠겠지만은 동등 주기결성인 것처럼 종속 변수가 많아도 투입이 전혀 다른 투입이 많더라도 똑같은 결론으로 하나로 귀결되는 경우도 동등 귀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이런 독립 변수를 가미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배출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다중 종결성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위생 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여기에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조절 변수를 활용한 가설. 여기 조절 변수가 있군요. 조절 변수.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독립 변수가 조절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만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이건 독립 변수가 될 것이고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 결과 변수가 될 거예요.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소득은 당연히 독립 변수가 될 것이고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 결과 변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국가에 따라 국민소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들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은 의료 접근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소득은 이건 독립 변수지요. 의료 접근성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종속 변수가 되겠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의료 접근성을 통해 이렇게 돼 있죠. 의료 접근성을 통해. 비슷한 소득일 때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자, 이것도 역시 소득은 독립 변수가 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비싼 소득일 때 거주 지역 나와 있지요.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종속 변수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조절 변수잖아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립 변수의 산물도 아니고 지금 여기 소득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고 소득이 낮아지면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올려줄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언뜻 비슷한 여기는 매개 변수가 되겠어요. 여기는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조절 변수가 적용되는 것은 2번이 되겠고 4번은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다음 중 매개 변수를 활용한 가설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고 문제처럼 나온다면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5번에 보시면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군요. 변수 간의 관계. 복지 정책이 소득 수준 향상의 원인일 때 복지 정책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독립, 이거 맞는 거죠. 독립 변수는 바로 이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원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 향상이 경제 발전의 결과라면 소득 수준은 종속.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은 독립 변수, 소득 수준 향상은 종속 변수가 되겠어요. 경제 수준이 비싼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를 조사할 때 경제 수준은 통제 변수이다. 빈곤, 복지 정책, 경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있으나 마나 어쨌든 복지 정책에 의해서 빈곤이 감소되었느냐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관련 없고 국가를 대상으로 봤을 적에 국가마다 복지 정책이 빈곤을 감소시킨 복지 정책이었느냐 아니면 빈곤을 오히려 유지시킨 또 빈곤을 더 심화시킨 복지 정책이냐를 나라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경제 수준은 굳이 다룰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거될 만한 대상이다. 그래서 경제 수준은 통제 수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복지 정책의 재원인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면 경제 발전은 매개 변수이다. 경제 발전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면 복지 재원이 이것은 매개 변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그렇다면 경제 발전이 매개 변수가 아니라 경제 발전이 생활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바로 복지 정책, 경제 발전이라 해서 모든 재원을 복지 재원으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발전으로 국가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그중에 복지 재원을 몇 %를 활용을 한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개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의 개념을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경제 여건에 따라 복지 정책의 빈곤 감소 효과가 달라진다면 경제 여건은 바로 경제 여건에 따라 그래서 복지 정책이 빈곤 감소 효과를 좌우하는데 그때 경제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절 변수이다.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할 때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설명하지만 좀 더 확대시킨다면 기존의 명제나 원리에 기초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검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가설 검증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추상적이기보다는 가설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도출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이다. 사용되는 변수의 수에 따라 연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 이건 사용되는 변수의 수에 따라 연가설, 실험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연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여기는 기각되기를 염원하는 것은 연가설이죠. 받아들이기를 수인을 염원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를 염원하는 것은 연구 결론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대립가설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수의 수와는 관련 없이 그야말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각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수인되기를 바라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7번에 보시면 영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가설은 규무가설 또는 당초가설 이런 식으로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설 검증에 아니죠. 특히 실험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에 절대적이란 말을 붙여도 될 만큼 중요한 가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가설을 말하는 것은 대립가설을 말합니다. 조작가되기 이전의 가설 형태를 말한다. 조작가되기 이전에 이건 관련해서 설명할 것도 없고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연구가설을 반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을 바로 영가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설 검증을 통하여 거짓으로 판정난 가설이다. 아니죠. 이건 오류의 개념으로 설명이기 때문에 가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척도의 종류가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척도의 종류. 우리가 척도 그러면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라고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은 서열척도, 동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는데 명목척도는 단순히 구별의 기능만, 서열척도는 구별의 기능과 더불어 서열, 비교의 기능을 같이, 그에 비해서 동간척도는 분류의 기능, 서열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그에 비해서 비율척도는 분류의 기능, 서열화의 기능, 더하기 빼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절대 영점을 기초로 해서 곱하기 나누기, 승제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는 것을 비율척도라고 하는데 교육 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하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구별의 기능도 하지만 이것은 서열의 척도를 하죠. 서열 또는 비교의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의 기능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서열 척도가 되겠어요. 교육연수,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규교육은 우리나라에선 초등학교부터 그래서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 6년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를 정규교육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유치원 이런 것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영유아 보육법에 별도로 규정을 합니다. 때문에 절대 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류도 또 서열도 또 더하기 빼기도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한 이런 척도가 되겠어요.
때문에 이것은 절대 0점이 있다는 점에서 비율 척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지역. 이것은 지역은 교집합 부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의 기능을 하는 명목척도. 이것은 명목척도, 명명척도의 기능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서열척도, 비율척도, 명목척도. 서열척도,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서비스 문제로 나왔군요.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니커트 척도 후 강문항은 동간 척도이다. 우리가 척도를 구체화해서 각각의 척도로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시험용어로 볼 적에 등간 척도, 동간 척도는 서스톤 척도 하나가 있다. 나머지는 그냥 서열 척도로 온다. 그래서 총화, 모두를 합한 점수에서 총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니커트 척도, 보가더 척도, 커트만 척도, 소시오메트리, 어휘 분화 척도 이런 등등은 모두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니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가 됩니다. 보가더스의 사유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의 한 종류이다. 누적 척도는 보가더 척도 아래에 있는 커트만 척도가 되겠고 당연히 서열 척도의 지위를 갖습니다. 의 분화 척도는 한 쌍의 반대되는 형용사를 그래서 5점 척도든 7점 척도든 간에 상극을 이루고 있는 이런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싫다 이런 그 상극을 이루고 있는 근데 동사고 형용사를 이용해서 그 강도를 가지고 점수 척도로 이렇게 한 서열화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서스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은 니커트 척도와 비슷하지만 동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0번에 보시면 니커트 척도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은 니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죠. 개별 문항의 중요도는 동등하지 않다. 아니죠. 니커트 척도의 특징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한다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본 전제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의 개념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개의 문항은 당연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등해야 됩니다.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장점이 있다. 단일 문항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 개의 문항을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질적 조사에도 보편적 조사 아닙니다. 그래 척도이기 때문에 측정이란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 양적 조사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척도나 지수 개발의 용어예요. 또 이것도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워낙 적나라하게 틀려서 답이 5번일 뿐이지 척도나 지수 개발의 용이하다는 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명목 척도에 비해서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뭐 서스톤 척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용이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집단 사정도구는 집단 사정도구 상호 차트 PI는 환경 속의 인간 분류체계 의차별적도 소시오그램 생활주기표가 있는데 집단 성원이 동료 성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집단 성원이 그냥 성원 동료 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의 친소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소시오메트리고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것은 소시오그램이고 이것을 행렬표로 그린 것은 소시오매트릭스라고 합니다. 5개, 5개 내지 7개의 응답 범주를 갖는다. 5점 쪽도 7점 쪽으로 갖는다는 것인데 자 좋습니다. 2개의 상반된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답이 이건 줄 알았더니 바로 여기에서 함정을 받는. 여기서 보면은 집단 성원이 동료 성원에 집단 내 구성원들 간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야. 동료평정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언뜻 보면 소시오메트리의 보고서인 소시오그램 같은데 세 번째 2개의 상반된 입장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자 이런 그 설명이 나옴으로써 함정을 4번으로 파고 그리고 답은 바로 이 3번에 의해서 바로 의차별적도 어휘분화척도라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화척도. 그래서 함정을 4번으로 파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정규 분포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규 분포 곡선은 대칭 곡선을 말합니다. 대칭 곡선으로 이걸 만든 사람은 가우스라서 가우스 곡선 또는 대칭 곡선 또는 정규 확률 곡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상 분포 곡선 좌우 대칭이며 동모양을 가진다.
그렇죠? 맞죠. 기억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유빈값 중위수 산술 평균이 한 점에 일정한다. 집중경향치로 볼 적에 이 그래프를 가장 꼭대기를 이거 최유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가운데라고 해서 중간값. 최유빈치이자 중간치이자 중위치이자 그리고 미인 평균치가 일치하는 이런 그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상분포고. 자, 니은번도 맞습니다. 니은번 이건 틀린 거고. 여기도 기억번이 있군요. 니은번도 맞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의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채점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규 분포 곡선의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15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에는 100이고 표준 편차는 15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율 IQ 공식을 가지고 정상 분포 곡선을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을 50으로 보고 표준 편차를 14로 또는 10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H점수나 C점수로 이렇게 해서 정상 분포선은 꼭 평균이 언제나 0인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디귿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니은번 다 없지요. 다음에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정상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은 굳이 시비를 걸고 디귿번에 대해서 이것만 말할 수 있나라고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 열이 다 포함됩니다. 23번에 보시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는 측정의 일관성이나 안정성이나 동형성이나 동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뢰도는 무작위 오류와 관련이다. 측정의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가 있는데 당연히 신뢰도에는 무작위 오류뿐만 아니라 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와 모두 다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를 잴 적에 체중계의 출발점을 0으로 오지 않고 5kg부터 시작한다면 몸무게를 재게 되면 신뢰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날 거예요.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5kg이 다 누가 제대로 5kg 아주 정확하죠.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지만 몸무게를 제대로 재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측정을 할 때는 신뢰도가 아주 무작위 오류나 즉 비체계적 오류나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검사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할 경우 측정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 그것도 재검사법은 동일 도구를 동일 대상에게 반복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동일해야 됩니다.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측정하는 것은 이것은 발리더티 타당도라고 합니다. 더 이상 볼 것 없고 답은 3번이에요. 크롬바우 알파는 측정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특히 문항 내 일치도를 파악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상관계수를 크롬바우의 알파 계수라고 합니다. 측정 결과가 일관된 정도, 안정된 정도, 동질적인 정도를 알아본다. 좋습니다. 답은 3번. 워낙 적나라하게 답을 짜르주셨네요. 24번에 보시면 측정의 신뢰도 평가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측정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복수 양식법이라고 합니다. 평행 양식법, 그다음에 반분 신뢰도, 또 문항 내 합치도 등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크롬바우의 알파계수는 문항 내 합치도에서 사용하는 상관 개수가 되겠는데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검사, 재검사법은 평행 양식법의 주 시험 효과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아니죠. 검사, 재검사법의 문제점, 개인 요인이나 환경 변인이나 또는 시간 변인의 영향력으로 인한 오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평행양식법 또는 복수양식법이 이건 바꿔지. 복수양식법은 검사 문항들을 동등하게 만들기 용이하다는 아니죠.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평행양식법이나 복수양식법의 문제점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동형을 확보하기가 또는 동형을 과학화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검사 재검사법은 두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선행검사와 후행검사 사이의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 즉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만 그 계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반분신뢰도, 반분법은 단일 신뢰도 계수가 산출된다. 반분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분의 방법에 따라 오차가 크다는 겁니다. 전후 반분법, 기후 반분법, 무작위법 등등 다양한 반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신뢰도 계수가 다양하게 산출된다는 거죠.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조사에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별력이 크면 클수록 출제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소위 신뢰도는 높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줄이고 되도록 구체화하여 일관된 측정이 가능케 하면 신뢰도 높아집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신뢰도 높아지죠. 측정 항목 수를 줄이고 틀린 거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문항수를 높이면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출제 범위가 포괄적이면 포괄적일수록 또 일관성이고 표준화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문항수는 넓혀야 됩니다. 선택 범위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항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50%일 때 가장 변별력이 크고 변별력이 크면 신뢰도도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때 다 이게 설명이 된 거지요. 여기에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 시간은 여기까지 25번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